우리 한 얘기를 교과서에서 약간만 우리 다뤄보죠. 왜 진단을 하는가? 일부 치료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에게 진단은 입에 올리기 어려운 불결한 단어가 되었다. 우리 모두는 심리 진단이 잘못 사용되는 것을 목격해 왔다.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는 면접자는 복잡한 사람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며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하는 임상가는 진단적 언어를 도구로 사용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으로부터 거리를 두며 다루기 힘든 사람들을 병리적 명칭을 붙여 벌을 준다. 인종차별, 성차별, 동성애 차별, 계급주의, 기타 수많은 다른 편견들도 질병 분류학에 의해 손쉽게 뒷받침될 수 있고 종종 그렇게 되어 왔다. 요즘 미국에서는 보험회사들이 치료자의 판단을 무시하고 특정한 진단 범주의 특정한 회기수를 할당하기도 하며 이 경우 평가 과정이 특히 오염되기가 쉽다. 진단 용어는 필연적으로 경멸적일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진단을 반대하는 한 가지 이유이다. 예를 들어 책은 폴 워처는 진단을 화려한 족보로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인 홀은 라벨은 옷에 붙이는 것이지 사람에게 붙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썼다. 경험이 많은 치료자들이 종종 그런 말을 하지만 그들도 훈련을 받을 때는 개인차와 그것의 치료적 시사점을 일반화해 주는 언어들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일단 수십 년간의 관찰에 의해 밝혀진 임상 패턴을 알아보는 법을 배우고 나면 책을 제쳐두고 개인의 독특함을 음미할 수 있을 것이다. 진단 용어는 객관화하거나 모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 개인차를 정중하게 전달하는 데 성공한다면 이 책의 독자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우월감을 느끼는데 진단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 서로 다른 개인의 주관적인 현실을 정신화하는 기본적인 언어를 얻게 될 것이며 이는 개인의 성장에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성장에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정치적으로 서로 다른 입장에 있을 때 정신분석가들 사이에서 상대방을 어떤 질병명을 가지고 비하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역사적으로 그래 왔어요. 상대방을 모욕 주는데 어떤 병명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건 아주 조심해야 될 일인 거죠. 진단적 언어의 남용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무언가가 남용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버려야 하는 합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모든 종류의 악이 고상한 이상을 명분으로 행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원래 그러한 이상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왜곡되기 때문이다. 중요한 문제는 심리진단의 개념을 조심스럽게 남용하지 않고 적용할 때 내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겠는가 하는 점이다. 적절한 훈련을 받고 세심하게 진단을 할 때 얻을 수 있는 5가지 장점이 있다. 진단은 1.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유용하고 2. 예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3. 정신건강 서비스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고 4. 치료자의 공감 전달을 가능하게 하고 5. 쉽게 겁을 먹는 사람들이 치료로부터 도피할 가능성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이 외에도 진단 과정에는 치료를 간접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부가적인 이점들이 있다. 여기서 진단 과정이라는 말은 위기사항을 제외하고 새로운 내담자를 만나면 우선 광범위한 객관적, 주관적 정보들을 수집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나는 대개 환자와의 첫 번째 면담을 현재의 문제와 그 배경을 상세하게 듣는데 할애한다. 면접이 끝날 무렵 환자가 앞으로 치료 작업을 함께하는 것을 편안해하는지 점검한다. 그런 다음 내가 더 넓은 맥락에서 문제를 볼 수 있다면 환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다음 면접 시간에 온전한 개인력을 얻겠다고 동의를 구한다. 두 번째 회계에서
많은 질문을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해주고 기록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며 불편하게 느끼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준다. 나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그냥 놔두면 서로 신뢰하는 분위기가 생기고 모든 관련 자료들이 표면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주장을 믿지 않는다. 일단 환자가 치료자를 가깝게 느끼면 자신의 과거사나 행동의 어떤 측면을 꺼내놓기가 더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알코올 익명 집단 AA 모임에는 수년간 치료를 받거나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면서도 약물 남용에 대해 질문을 받아본 적조차 없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 진단 회기가 권위주의적이고 위압적으로 거리를 두는 장면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심층 면접이 내담자를 진실로 존중하는 평등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지 못할 이유가 없음을 강조하고 싶다. 대개 환자들은 철저한 전문가적 자세에 고마움을 느낀다. 나는 여러 치료자를 만나본 경험이 있는 한 여성을 면접한 적이 있는데 그녀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무도 이렇게 나에게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어요. 낸시 맥윌리엄스의 견해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여기서 어떤 면에서는 초기 면접 과정에서 아주 내담자에게 동의를 구하면서 개인력이나 이런 것을 자세하게 질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록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고 대신에 불편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아도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상세하게 내담자에게 질문을 하는 이런 이분의 임상적인 어떤 태도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지. 우선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분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본인은 좀 더 이 사람을 상세하게 알겠다고 하는 취지로 시작을 하지만 특히 기록을 하겠다고 나서는 거랄지 이분에게 거북하지만 자세하게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굉장히 치매적으로 다가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이 중점적으로 사용돼야 될 어떤 보드라인 레벨 이하의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 이런 태도는 굉장히 큰 저항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어떤 접근 방법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너무 빠른 시일 내에 진단명을 주고자 하는 어떤 그런 태도가 아닐까 싶어요. 진단명이 그러니까 이분은 병원 세팅 속에서 사람을 볼 때는 진단명이 필요한 경우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보통 자기 오피스에서 정신분석적으로 내담자를 보는 분들 경우에는 진단명이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스스로 자기 모습을 드러낼까지 그분 속도에 맞춰서 그냥 같이 가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치료를 끌고 가는데 이 낸시 맥윌리엄스는 뭐라고 할까 조금 세팅이 병원 세팅에 가까운 이런 쪽에 더 익숙한 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뭔가 좀 기록도 하고 자세하게 물어봐서 보통 이 클리닉에서는 그렇게 해요. 보통 상담 센터에서는 기록지를 가지고 있고 설문지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정신분석인 세팅하고는 조금 다른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주로 청소년들 주로가 아니라 100% 청소년들을 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특히 이제 가장 예민한 시기에 있는 중고등 학생들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냥 계획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면 첫 대기부터 너무 자세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분위기상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본인이 진짜 제가 위해서는 아닌데 자발적으로 그런 할 경우이죠. 네네네.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정보를 첫 회기부터 인제 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면 아이가 인제는 나오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좀 약간 드랍되는 경우가
오히려 생겨나죠. 스트레스보다 많더라고요. 지나친 자기 노출을 하게 되면 그 파장이 굉장히 심해요. 많은 경우에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그러고 저항이 심해서 아까 얘기대로 드랍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너무 홍수처럼 자기 정보가 나오는 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제 내담자, 제가 경험한 내담자는 거의 그러지 않은 아이도 있지만 더 이제는 그런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라포 형성 전에 자기의 모든 것들 너무 많이 이제 그게 내 의도든 본인 의도든 상관없이 그렇게 된 경우는 그냥 안 나와요. 뭐가 이제 핑계가 많아. 그러다가 이제는 결국은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게 말하자면 이게 폴스 셀프가 강요되는 거잖아요. 지금 낸시 맥윌리엄스의 태도를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내담자에게 뭐 당신이 불편하면 얘기 안 해도 되지만 내가 좀 기록할 테니까 뭐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하는 태도가 알게 모르게 상대방에게 미저를 네가 알렸다. 네가 불편한 거 다 얘기해야 되라고 치매적으로 다가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저자의 의도는 그게 아니고 나는 좀 더 이 사람을 잘 돕기 위해서 진단을 정확하게 하겠다는 의도이지만 내담자 입장에서는 치매적으로 느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저항이 높아진다. 그래서 뭔가를 얘기를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깊은 얘기인지 그것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저항이 심한 경우에는 많은 것이 나올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들은 다 자동적으로 어떤 저항으로 억압이 자동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진단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모험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설이라는 입장에서 얼마든지 이걸 허용을 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자극이 내담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최초의 면담들은 조금 저는 찬성하지 않는 쪽이다고 말씀드려요. 우리 변쌤 의견은 어떠세요? 아, 저도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직 책이 안 와가지고 이제 옛날 버전 책을 보고 있어서 약간 제가 뭘 놓치는 게 있을까봐 거기 아까 이제 같아요. 들어오지 않았는데, 근데 아까 이제 잠깐 얘기를 들은 거를 지금 조금 적었을 때 보면 기록에 대해서 허락을 구하고 또 불편한 것들은 답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했고 거북하지만 그래도 자세히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가 좀 어떻게 보면 내담자 중심이 아니라 치료사 중심, 상담자 예, 중심이죠? 예, 상담자 중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한 저항감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그런 개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낸시 맥윌리엄스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긴 하지만 저는 정신 분석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항상 받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계속 논의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조금 더 메디컬 측면에 가까운 쪽에 어프로치를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다고 느껴져요. 어떻게 보면은 그 진단이라는 게 내가 환자라고 불려지는 사람, 내담자에게 질문을 던져서 답을 끌어내기 그 사람이 말하도록 하는 걸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내담자가 아까 용어에서도 이렇게 뭐 비하하는 느낌이라 할 때요. 내담자가 환자라는 말을 듣는 것 자체를 상당히 자존심 상해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용어도 환자라는 말을 여기 있으면 너무 남용하는 느낌도 들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 책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보면은 설문조사라든지 진단검사를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거기 위에다가 영어에서는 페이션트라는 말을 쓰지만은 이게 한국말로는 환자 이렇게 써버리니까 사람들이 선뜻 게다가 그냥 환자가 아니라 이거는 심리적 정신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 정신적 환자 이러니까 먼저 딱 생각나는 게 그냥 간단하게 내가 미쳤단 말인가 이 말부터 하거든요. 그렇게 돼.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다니 해가지고 굉장히 마음 상해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누군가가 자기가 사는 그 설문지 쓰는 거에 대한 종이를 볼까 봐 걱정돼 가지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사실은 배려가 돼야 될 것 같고, 진단이라는 것도 내담자가 넌 진단받고 있어라는 느낌 들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대화를 통해서 진단은 이제 아까 저기 상담자 중심이냐 내담자 중심이냐 이랬을 때 내담자 중심이 되려면은 진단에 대한 질문들이나 이거는 상담자 마음속에 있고 그 이야기를 진짜 그 답이 나오는 뭔가 진단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지만은 가짜 질문들, 그러니까 중립적인 이 질문들도 던지면서 대화 속에서 찾아갔을 때에 큰 저항 없이 이게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DSM-5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그거는 뭐 주저주절 못하니까 딱 심플하게 그냥 딱 진단할 수 있는 그거만 딱 했는데, 그거를 그 상담자나 치료자들은 그거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제 마음속에 품고 말을 갖다가 딱 정확하게 그 말이 아니라 그 어떤 내가 그 분석하기에 용이한 답을 들을 수 있도록 자기가 창의적으로 질문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 말씀하셨는데, 저는 법률 공부한 사람이니까 법률 용어로 얘기를 하자면은 환자와 내담자 간의 관계는 특수 관계인이에요. 특수 권력 관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당신이 불편하면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은 거기에서는 권력의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특별 권력 관계라는 게 마치 군대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회사에서 사장과 그 직원, 뭐 이런 것처럼 상대방이 자유스럽게 행동할 수 없는 어떤 특별 권력 관계에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대방은 자유를 향유하지 못하는 것이죠. 당신을 잘 돕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데 불편하면 대답 안 해도 좋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당신 치료는 내가 책임 못 지겠어라고 얘기가 되잖아. 당신이 잘 얘기 안 하면 나는 당신 잘 도울 수 없어요 라는 얘기가 결국 그렇게 되니까 당신이 나한테 도움을 잘 받기 위해서는 순순히 내 말을 듣고 내가 기록하는 것에 협조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밖에 들릴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요즘은 보험회사 관계 때문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해서 이런 클리닉에서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정신분석적인 치료에서는 이런 루틴을 배제하고 처음 치료부터 자유현상을 통해서 자유스럽게, 아니면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바로 처음부터 치료 세션으로 들어가지 진단 세션이라는 게 없어요. 정신분석에서는 진단을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을 도와가면서 서서히 이 사람이 드러나는 거지, 굳이 이 사람을 처음부터 진단하겠다고 나서는 게 왜 그래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보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 한은 자유스럽게 처음부터 진단 세션을 따로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치료 세션으로 들어가는 거죠. 치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담 세션에서 자유스럽게 이분이 자기를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지, 내가 상담자로서 당신을 잘 돕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니까 자료 먼저 제출하세요 라고 우리가 강요하는 것은 정신분석적인 어프로치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 첫날이라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얘기만 조금 나누는데, 다음 주 이 시간부터 조금 더 심도 있게 교과서를 가지고 우리 경험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해요. 여러분들 첫날 수고 많으셨어요.